안녕하세요. 삐띵 부자로 가는 길 삐띵 로드의 오동엽입니다. 이제 저번 1편에 이어서 이번에도 김재경 소장님이 모시고 지방선거 전 얘기를 좀 하고 지방선거 이후에 어떻게 또 바뀔 것인가 라는 것들을 예상 좀 하려고 하는데 6월 1일이 지방선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서울시장이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확률이 좀 저는 높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보시면 어떠세요? 저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항상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현직 프리미엄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높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오세훈 시장님께서 준비하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지금 뭐 시장 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많은 것들을 지금 얘기하셨던데. 네. 이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보다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 욕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전에 재보궐 선거 당시 이제 시장 선거 나가면서 공약 내세운 게 있었었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한 게 거의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몇 가지 있긴 하죠. 일단 1년짜리 임기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도 있는데 1년짜리 임기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안 한 것도 저는 이해는 해요. 왜냐? 지금 현재 이제 대선이 끝났지만 이전 대선에서 막 진짜 박빙이었었잖아요. 실제로 개표를 하고 보니까 1% 차이도 안 나는 초박빙 그렇죠, 맞아요. 선거를 썼었는데 민주당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부동산이었죠. 지금 정책 실패로 갔다가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고 이거에 따른 국민들의 원성이 높았었는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께서 이제 공약들 막 내세우다 보면 실현했다, 빌미가 잡힐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잠시주공 5단지도 대선 거의 직전에 이제 도기 통과를 해줬는데 그 가격들이 쫙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쯤 됐었고, 또 대선 직전에 또 어떤 걸 풀어줬냐, 2040 서울 플랜을 발표하면서 이 도시기본계획상 예전에는 일명 35층 룰이 존재했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한강변 이제 최고층 수 35층이야 하니까 아까 대치동 얘기도 1편에 언뜻 했었는데 대치동 음마아파트가 우리 초고층을 짓고 싶은데 맞아요. 안돼 하면서 자꾸 계속 얘기했잖아요. 얘기했었죠,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풀려나갈 것이다. 이거를 왜 이제 와서 발표했을까요? 먼저 발표했으면 뭐 음마부터 해가지고 막 와 들썩들썩하면 예. 민주당에서 공격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야, 우린 정책을 잘했어. 이제 효과가 나올 때쯤 됐는데 니들이 지금 오세훈이 막 그냥 다 된 밥에 재 뿌려놓은 거야. 예. 막 고춧가루 막 상추에다 그쵸, 이제, 촉촉촉촉 뿌려놔가지고 그래서 망가진 거야라고 핑계를 댈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안 된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세훈이 지금까지 발표한 정책들을 보다 보면 뭔가 하긴 했는데 그렇게 가시적이지 않은 것들만 발표했어요. 대표적으로 주거정비 지수제를 폐지해 준다라든가 신속통합기획이라든지 모아주택이라든지 뭐 발표도 했고 공모도 해서 선정한 지역들도 있지만 이게 신통기획 지정된 곳들도 본지구 지정까지 2년 걸린다 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2년씩 안 걸려요. 시장님께서 위지만 있다고 하면 1년 만에 못 할까요? 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왜 2년일까요? 다음에 당선돼야 돼. 바로 그겁니다. 그렇죠. 제가 또 당선되면은 그때 쫙 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된 곳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오세훈이 또 돼야지 우리가 되겠네. 그렇죠. 예. 그런 전략적인 정치적인 것도 있지 않을까. 저는 오세훈이 정치 구단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머리 좋으신 분이시니까. 엄청 똑똑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좋은 거죠.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사실 욕 먹을 거를 인지하고 그 정책을 펼칠 생각들은 있는데 이거를 조금 시점을 어떤 식으로 잡을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도 또 성수전략정비구역 관련해서도 토지거래 허가를 묶어놓고, 그래서 성수전략정비구역 주민들이 욕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오세훈 저것이 무슨 본인이 성수동의 아들이니 뭐니 뭐 성수전략정비구역 아니 다 당선되고 난 다음에 풀어주면서 그 다음날 2, 3억 올랐는데 그리고 이제 토지거래 허가로 묶어버리고 난 다음에 또 그런 얘기가 또 나오고 그러나요? 네, 토지거래 허가를 묶어주고 건축심의로 다 계류되고 있는데 뭐 풀어주지도 않고 뭐 이러고서 이제 뭐 용역 들어갔거든요. 이제 작년에 용역이 들어가는 게 이제 35층 얘기가 오갔었는데 이거를 50층 이제 그대로 가는 거랑 강변북로 지하화를 이제 진짜 하냐 안 하냐 이거 관련해서 용역을 든 거예요. 이게 용역이 1년이 조금 넘어간 용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또 욕을 하는 거죠. 이 오세훈 뭐 했는데 저는 정말 현명하다 보고 있는 거죠. 왜냐? 시장님 입장에서도 성수 전략주면 바로 해주면 가격이 쫙 올라갈 게 눈에 보이니까 일단은 토지거래하고 묶어놓고 용역 결과가 50층 해라. 강변북로 지하화를 진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용역 결과에서
뭐 괜찮다라고 나오면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1년 뒤라는 게 뭐예요? 내가 또 재선 돼야지. 저를 뽑아주시면은 제가 이거 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한강 르네상스 하면서 움직였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수동에서도 이제 제대로 된 길이 가려면 재선 이후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재선 드라이브를 걸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당장 35층을 깨는 거는 많이 나왔었고 여의도라든지 용산이라든지 뭐가 또 발표될 거다라는 거는 서울시 출입 기자님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하게 돌고 있거든요. 시점만 재고 있는 건데 이제 본격적인 지방선거 이슈로 돌입이 되면 진짜 개발 공약들이 막 쏟아지겠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서울만 남는 거 아닌가요? 지방들은 다 이제 뭐 개발 호재라 이런 거 없는데 서울만 계속 이제 발전이 되고 개발이 되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사실 이거는 정답은 없어요. 이건 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서울시장님이 당연히 서울 개발하겠다고 공약 거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아니 사람들이 다 서울에 살고 싶어 하는데 서울을 계속 개발되면 더 좋아지니까 더더욱 서울에 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그러면 그럼 지방에서 계속 더 서울에 올라 있고 뭐 그걸 고민하는 거는 지방에 있는 지자체장께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뭐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러면 예전에 사실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9년 동안 임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박원순 9년 체제 동안 서울 개발이 다 멈춰 있었죠. 재개발이 있던 것도 해제해버리고 재건축 다 막아버리고 개발한다라는 것도 뭐 사실 한강 이제 노들섬 같은 경우도 오세훈 때 이제 한국의 이제 서울의 오페라 하우스처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처럼 멋있게 막 문화 시설 만들겠다 했는데 지금 거기 가면 왠지 뭐 군대 막사 같은 것만 조금 뭐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모양 이상하게 좀 있고 오히려 서울 도시 경쟁력을 후퇴시켰죠.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로서 전 시장님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그렇다라고 해서 오히려 그때가 그럼 지방은 기회가 아니었나? 맞네요. 그럼 지방 그때도 서울에 많이 올라갔었죠. 예 맞아요. 그거를 고민하고 이거는 사실 대통령이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뭐 제가 이제 어느 자리냐에 따라서 이제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도 있긴 하지만 그거를 제가 그 자리가 아닌데. 그건 지방 자치단체 장들이 알아서 할 문제니까. 네. 일단 그러면 민주당에서 누구 나와가지고 오세훈 현 시장하고 이제 할 거 아닙니까? 소장님께서는 오세훈 시장이 다시 재선될 확률이 높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들을 계속 개발에 발표해가지고 서울이 바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구나. 근데 뭐 이거는 누가 되든 간에 민주당 후보가 나온다 해서 달라질 것 같진 않은 게 대선이랑은 약간 좀 느낌이 달라요. 정말 아까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서울만 계속 좋아지는 거 아니냐, 서울공화국 아니냐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는 보통 거시적으로 가요. 서울을 개발시키겠습니다. 이런 공약 안 나오잖아요. 그렇지 안 나오죠. 그러면 지방이 다 그냥 안 찍어줄 거니까. 지방이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니까 보통 거시적인 정책들 뭔가 이제 계획들 이런 거를 말하면서 오히려 지방 균형 발전 이런 거를 말을 하지 특정 지역만 개발하겠다라고 하면 그 특정 지역 주민들은 좋아할 수 있지만 다른 지역들이 싫어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는 안 가는데 지방선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지방선거는 무조건 일단 내가 돼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음에 이제 6월 1일 전에 민주당에서도 서울시장 후보가 나오겠죠. 전 박원순 시장처럼 서울은 너무 개발이 많이 돼 있습니다. 서울을 그대로 냅둬야 됩니다. 균형 발전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뽑아주겠죠. 안 뽑아주겠죠. 서울은 뭐 이런 표현하긴 뭐하지만 이 모양 이 꼴로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좀 안 되잖아요. 일단 나도 당선이 돼야겠죠. 5만 가지 공약들 막 다 걸고 규제 풀어주겠다, 어떻게 개발시켜주겠다, 재개발 재건축 해주겠다 이런 얘기. 가장 극단적으로는 뭐 우리 양천구 한번 생각해볼까요? 양천구를 보면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세예요. 양천구청장부터 해서 양천구 의원도 그렇고 양천구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도 그렇고 민주당. 그러면 약간 좀 이런 말하면 뭐냐, 또 속냐라고 해도 또 속죠. 맨날 나올 때 뭘 걸어요? 목동 가가 유세할 때, 야 재건축은 그건 악의 축이야. 너 이 적폐 세력들아 뭘 재건축하려고 해? 그냥 좀 불편 참고 살아. 이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어떻게 해요? 가면 뭐라고 하냐? 우리 개발시키겠습니다. 재건축 시키겠습니다. 이래서 항상 이러죠. 그래서 실제로
재건축 관련해가지고 막 규제들을 민주당 차원에서 강화를 시키면 재건축 지역이 밀집돼 있는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이제 반대 성명도 좀 하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 거기서 그치죠. 적극적으로 막 반대 표결하는 것도 아니고 가가지고 막 그냥 목소리 크게 내는 것도 아니고 약간 쇼맨십 정도 이런 표현하면 뭐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실제로 개발이 안 되고 있죠. 근데 약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속냐가 더 중요해요. 뭐냐면 또 속아도 사실 뻥카들은 계속 날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지방선거 전에 또 각종 이제 여야 할 거 없단 거예요. 보수 정당이다, 진보 정당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일단 내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당선돼야지. 일단 내가 돼야 되니까 무조건 뽑아주세요. 1번입니다 여러분. 뽑아주세요. 우리 V 하면서 막 이러는 거죠. 아니 소장님이 선거에 나가셔야 되겠어. 혹시 뭐 그런 정치 쪽으로 생각 있으세요? 저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네. 뭐 그냥 말할 것도 없이 저희 집안은 적폐 집안이기 때문에 우리 다주택자들은 그냥 바로 청문회도 그렇고 가면 그냥 재산 공개하는 순간 그냥 바로 낙선. 국민 정서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나갈 이유도 없고 나가서 더 욕만 먹고 그냥 전 제 갈 길 가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냥 약간 좀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우스갯소리예요. 뭐 사실 뭐 제가 뭐 이런 얘기했다 해서 정치적으로 제가 뭐 색채가 어떻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결국 야당이든 여당이든 결국 개발 공약들이 다 쏟아질 좀 거라는 개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또 어떻게 되느냐 6월 1일 전에 다들 기대감이 막 높아지겠죠. 매문 들어가고 매물 들어가고 매수자들이 붙고 가격 올라가고 이게 눈에 보이는 거고 당장 대선 이후로 재건축이 뜬다는 얘기 있잖아요. 실제로 지금 30년 차 넘어간 재건축 단지들은 전화들 막 쏟아지고 매물 사라지고 있고 호가 올라가고 아직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된 게 이제 2022년도 3월 9일이 대선이었고 10일자에 이제 확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그 10일부터도 벌써 재건축 빠른 데도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직 일반적인 신축이라든지 그냥 구축들은 아직 조금 조용해요. 근데 오히려 지금이 사실 기회다. 왜냐? 지방선거 때 되면 다들 그 또 지역 오를 거니까. 얘기 나올 거니까. 또 얘기 나올 거니까. 그 전에 사셔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선거를 거치고 얘기 나오고 누가 당선되고 하면서 계속 가격이 오르고 주춤하다 오르고 주춤하다 오르고 주춤하다. 그럼 계속 올라가. 언제까지 올라갑니까? 사실 이거는 뭐 그런 개발 공약들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거시적인 측면으로 봐야 되는 건데 결국 빌딩도 똑같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빌딩 예전에 그렇게 이게 수익률도 안 맞는데 올라갈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동엽 대표님이 투미TV에도 한번 나와주셔서 얘기해 주셨을 때 제가 말을 듣고서 감명받았던 것 중 하나가 뭐예요? 빌딩을 수익형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차익형으로 접근한다. 이제 아파트처럼 차익형 그죠? 요즘은 그런 분들 많죠. 이자 내고 월세 수익이 제로래도 상관없어. 아파트도 그렇잖아요. 전세 끼고 갭 투자하면 그렇죠. 원래 월 수입이 없잖아요. 예, 맞아요. 그런데 그냥 시세가 올라가는 거 보고 가는 것처럼 차익형으로 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를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결국 돈 많은 분들 저도 이제 상담을 많이 하는데 물론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상대하시겠지만 이제 보다 보면 돈이 몇십억 선은 주택 상품에서 끝나요. 극단적으로 한 200억 있다 해도 압구정 현대아파트 80평형짜리 뭐 한번 100억 주고 하나 사고 난 100은 남네. 100억 남네 이거 뭐 하지? 근데 주택수가 다주택자들의 생을 다 꼬이니까 전에도 한남뉴타운 어떤 식으로 투자하냐 했더니 주택을 사고 싶은데 취득세 준 거 안 붙고 토지 이제 건물이니까 4.6이고 취득세가 그러고서 종부세 대상 아니고 그런데 여기서 한남뉴타운에 통건물을 산다? 뭐 80억 주고 산다 하더라도 여기선 펜트하우스 받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반포 펜트하우스 보면 100억인데 용산의 정기, 배산 임수, 한강변을 남쪽으로 보면서 엄청 넓은 평형을 한강의 남향으로 바라본다. 이 펜트하우스 되게 좋은데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통건물도 아니고 상위 딱 20등 안에 들어가는 물건들 찾아요. 펜트하우스 받으려고. 예. 그러면 그냥 80억, 100억 가는 물건들, 100억 넘어가는 물건들도 있거든요. 뭐 130억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사요. 사놓고. 그렇게 사고 난 펜트 받지 뭐. 그렇죠. 한남뉴타운의 비싼 애들은 200억 가까이도 해요. 펜트 갈 정도의 그런 꼬마 빌딩 이런 것들은.
그래도 그냥 가시는 거죠. 주택 사는. 그러면 아까 말했던 거죠. 주택형에서만 움직인다라고 하면 뭐 200억, 300억도 어떻게든 세이브가 돼요. 근데 진짜 자산가들. 나 그냥 1000억 있는데 뭐 500억 있는데 그러면 이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 재개발도 여러 개 못 사요. 재당첨 금지도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법률적인 요건들도 있다 보니까 뭐 동일 구역 내 여러 개를 못 사고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보다 보면 그러면 그냥 현금이 진짜 많아. 근데 근본적인 게 뭐예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게 그렇죠. 문제죠. 맞아요. 예. 돈 많은 사람들은 다들 공감하실 게 정책이 뭐 전 정권도 그렇고 현 정권이 이제 바뀌기는 한다라고 해도 공약들이 뭐예요? 돈 쓰는 정책들이죠. 돈이 돌아야 되니까 부자가 돈을 써야지 그 돈이 돌고 돌아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재정 지출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늘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뭐 셋 중 하나죠. 뭐냐 첫 번째 증세. 증세를 하면 서민들한테 걷겠어요? 솔직히 부자 증세겠어요. 부자, 네, 부자죠. 부자한테 걷겠죠. 그리고 두 번째,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시다는 분들도 있으니까 예. 뭐 증세를 안 하면 뭘 하겠어요? 채권 발행이죠. 그렇죠. 근데 채권 발행도 미래 세대에 대한 증세예요. 결국 그냥 폭탄 돌리기 하는 거죠. 그쵸, 언젠가 예. 터질 거 예. 그런 건 거고. 그 결국 그때 가서 부자들한테 당장 내가 아니면 내 자녀한테 걷겠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가 뭘까요? 가장 하기 쉬운 부분, 가장 하면 안 되는 거가 그냥 윤정기 돌리는 거예요. 그냥 화폐를 찍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산가들이 더 뼈 아파요. 왜냐? 물론 진짜 서민들은 고통스러울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재산이 1000만 원이 있는데 화폐 가치가 10% 늘어나요. 그럼 10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이 사라지겠죠? 그렇죠. 1억 있으면 1000만 원이 사라지겠죠? 그쵸. 100억 있어요. 10억이 사라져. 10억이 사라지고 1000억 있어요. 100억이 100억이 사라지겠죠. 더 큰 돈이 사라지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은행에 넣어놓자니 은행 수시입출금식 통장 0.1%, 예금 금리 1%. 이거는 인플레이션만 생각해도 돈의 가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거를 생각해 보니까 내 화폐 가치를 지키자. 그래서 아까 말한 빌딩 그냥 수익률 안 나와도 돼. 그냥 여기에 갔는데 그냥 뭐 내 실물 자산이 대표적인 그쵸. 부동산이니까 예, 그쵸. 그냥 내 땅을 지키자. 근데 돈이 아니라 실물 자산에다 그냥 묻어두고 그냥 이 화폐가치 떨어지는 것에 해칭을 하자. 그쵸. 에셋 파킹, 인플레이션 해지라는 용어가 왜 있는지 생각해보고 압구정 현대포도 솔직히 말해서 뭐 80억에 사면 그 수익률 얼마 생각하고 가겠어요. 뭐 물론 그거 가겠지만 그거 언제 되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수익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내 압구정 신축 좋겠네. 뭐 그 사둘까 이런 거고 뭐 이미 취득세만 해도 몇 억씩 내는 사람들인데 그거 뭐 그렇게 뭐 수익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그 돈 가치가 지켜지고 오히려 더 좋아질 거니까 이런 걸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차원에서 바라보게 되면 부동산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움직이느냐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다주택자 규제가 좀 완화될 거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완화되기 쉽진 않아요. 그럼 돈을 실물 자산을 막 풀리고 있는데 사실 지방보다는 서울 수도권 여기서 서울에서도 중심 지역들이 더 많이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똘똘한 한 채, 다주택자를 때려잡으니까 똘똘한 한 채가 된 건데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이냐라고 하면서 저는 솔직히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많이 지금 기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기대해도 솔직히 한계는 명확합니다. 당장 이야기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다주택자 중과 유예가 나오고 있죠. 양도소득 중과 유예. 말의 표현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중과를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거예요. 그 안에 팔 사람 다 팔아라. 그러면 지금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피를 토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올랐는데 팔면 남는 게 없고 종부세를 막 억 단위로 내고 몇 천씩 내고 연봉이 삭제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게르긴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그쵸, 못하고 맞아요. 이러고 있었는데 이걸 다주택자 한시적으로 중과 유예로 예를 풀어줬어요. 그러면 내가 A주택, B주택, C주택 예를 들어 오동현 대표님이 이제 대치동에 집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예를 들어 오동현 대표님이 다주택자야. 이제 빌딩은 안 샀어. 그냥 아파트만 많아. 예. 대치에 있고 마포에 있고 노원구에 있어요. 노원이나 뭐 마포 팔겠죠. 그렇죠. 예. 한 채만 남겨야 돼. 그러면 예. 이거 팔겠죠. 대치 하나만 남길 거고 오히려 대치까지 팔아버려가지고 반포를 갈까? 압구정을 갈까?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럴 돈이 수도 있죠. 남으니까. 예. 더 윗등급으로 가야죠. 예. 그런 거죠. 우리가 지방 세 채 판다고 해서 강남 한 채를 살 수가 없는데 근데 다주택자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똘똘한 채인 거고 그냥 세 채 가지고 있으면 적폐고 이런 시각 자체가 문제인데 그러면 이거를 완벽하게 없앨 수 있으냐? 국회가 그대로죠. 그렇죠. 국회가
예. 2024년 4월 달로 알고 있는데 예. 그때가 총선이거든요. 예. 여야가 합치되지 않는 이상은 법 개정은 어려워요. 시행령 개정을 해서 약간 조금 낮춰주는 낮출 건 수 있어도. 가능한데 예. 없애진 못하고요. 그리고 좀 이런 말도 하죠. 솔직히 오동열 TV 시청하시는 분들은 상위 0.1%일 텐데 아 0.1%는 아니고요. 그냥 1%. 그냥 1% 아무튼 이제 1%에 있을 텐데 우리가 무주택자 비율이 40%가 넘어가고요. 1주택자 비율이 한 50% 정도 되고요. 다주택자 비율은 한 자리 숫자예요. 그렇죠. 여기서 18%. 다주택자에서도 뭐 그냥 일시적 2주택이든 예. 뭐 그냥 이 정도 2주택이나 뭐 3주택 이런 거지 완전 다주택 적폐들 막 저희 가족처럼 이거 사고 이거 사고 이런 사람들은 진짜 1%겠죠. 그런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내세울까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솔직히 쉽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기대감이 있는 분들은 있지만 한시적 중과 유예해주면 그냥 양도세 뭐 다주택 있는 것들 좀 정리하고 똘똘한 채로 재포지션을 하고 이런 거 세금 규제 때문에 사실 빌딩으로 가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지금 그런 분들 많이 오세요. 좋은 거 하나 사고 그러고 돈이 남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압구정 하나 샀는데 돈이 남아. 어떡할 거야? 뭐 꼬마빗장 사면 되죠. 꼬마 미팅 하나 사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처럼 가기 때문에 일단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어렵다고 봐요. 말했던 것처럼 이런 돈 푸는 게 달라지냐. 그런데 사실 그럴 것 같진 않고 인플레이션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장난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두 번째 다주택자 규제가 한시적 말고 아예 없어질 것이냐라고 하면 그것도 좀 힘들죠.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어차피 여소야대 시대로 지금 2년을 보내야 되니까 그죠? 국회에서 그 통과시키기 쉽지 않으니까. 뭐 여소야대뿐만 아니라 뭐 총선 결과도 뭐 역전해가지고 국힘이 180석 압승 이건 솔직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뭐 멋대로 바꾸는 건 솔직히 또 어렵거든요. 결국 여야 협치가 필요한데 과연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조금 의문은 있긴 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다주택자분들은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시켜 줄 때 좀 뭐 2, 3, 4 순위에 있는 주택들은 정리하시고 더 좋은 입지에 가시거나 또 다른 한 채 남겨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죠. 그리고 남는 돈 있으면은 또 다른 부동산에 뭐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게 상가나 빌딩이면 괜찮겠다. 그런 거죠. 예, 그럼 주택 수요 늘리는 시대는 아니네요. 주택 가격이 오른다 하더라도. 그쵸. 그래서 오히려 똘똘한 한 채라는 말을 잘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내가 좋은 거 핵심적인 거 아니면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꼬마 빌딩은 투자 안 해요. 왜냐면 저는 사실 그쪽 전문이 아니니까 네. 다 잘 아는 거 해야 돼요. 잘 아는 거. 재개발 재건축으로 딱 그냥 그렇게 간 건데 저희도 주택수가 많지만 이게 세금이 안 꼬이는 비밀들이 있죠. 전에도 한번 설명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좀 말했던 도로 부지, 통상가, 무허가인데 그걸 법인으로 뭐 이런 식의 길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자녀 앞으로 한 채씩 저희 가족이 5인 가족인데 아버지, 어머니, 저, 동생, 여동생 한 채 한 채 한 채 이렇게만 해도 세금 다 피하는 거예요. 양도세는 합산이지만 세대 분리하면 언젠가 1세대 1주택자인 거고 그리고 종부세는 인별과세가 원칙이면 종부세가 거의 안 터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길들은 찾아보면 많습니다. 저는 재개발 재건축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저도 재개발 재건축 투자 안 하거든요. 왜냐면 못 하겠어요. 너무나 이게 복잡하고 수시로 맡기니까 너무나 머리 아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빌딩 투자만 하는 건데 어쨌든 자기가 제일 잘하는 투자를 하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저도 빌딩은 잘 모르니까 물어볼 거 있으면 대표님한테 물어보잖아요. 그쵸, 각자 전문 분야로 해서 빌딩 궁금하면 오동열 대표님한테 재개발 재건축 궁금하면 저한테 소장님한테 투미TV도 좋아요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전편하고 이번 2편 이렇게 장시간 동안 소장님이 진짜 소중한 정보, 귀한 정보 너무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어쨌든 투자는 본인이 하고 본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투자를 하시면 좋겠고 잘 모르시면은 투미 부동산 TV 가서 또는 오동엽 TV를 보시면서 재개발 재건축 빌딩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셔가지고 아시고 난 다음에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